조국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었지만 죽은 전우와의 맹세를 위해 평범한 어부의 얼굴로 돌아온 남자 권희강. 자신이 딛고 선 작은 왕국을 법의 전부라 믿었던 부패한 파수견 마석도, 그리고 마침내 폭풍을 삼킨 바다처럼 고요했던 그의 세상에 썩은 냄새를 풍기는 하이에나들이 발을 들인다. 그들은 그의 침묵을 얕보고 그의 가족에게 감히 더러운 손을 뻗는다. 가장 평범해야 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가장 추악한 권력의 폭주.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남자가 잠자는 호랑이가 아니라 조국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인간 병기라는 것을. 단 한 번의 충돌은 썩어빠진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신호탄이 되고,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가 아닌 죽은 친구의 복수와 살아있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다시 한번 괴물들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간다. 그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날수록 국가를 배신한 거대한 어둠의 실체가 그와 그의 가족을 노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는 부패한 권력의 포위망을 뚫고 친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작은 왕국의 왕 행세를 하던 그들은 진짜 포식자 앞에서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복수의 끝에서 그는 과연 지옥 같던 과거를 끝내고 가족과 함께 꿈에 그리던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녁 노을이 작은 항구 마을의 낡은 지붕들 위로 부서지는 금빛 가루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권희강은 딸 하나의 손을 잡고 아내의 옆에서 조용히 방파제 길을 걷고 있었다. 10수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바다 냄새는 비릿했지만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그는 평범한 어부처럼 보였다. 햇볕과 바닷바람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무심하게 기른 머리카락, 그리고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 하지만 그의 곧게 뻗은 허리와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아온 남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보, 정말 좋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여기는 아내가 행복한 듯. 그의 팔에 기댔다. 이제 우리 하나, 여기서 평범하게 조용히 키울 수 있겠죠. 이강은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 그것은 그가 지난 10수년간 피와 화약 냄새 속에서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었던 가장 간절한 꿈이었다. 세 식구는 마을 어귀에 있는 낡고 허름한 엄마 손 백반집으로 들어섰다.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와 밥 짓는 소리가 정겨운 작은 식당이었다. 식당 주인인 할머니가 이강을 보고는 주름진 얼굴 가득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어머, 세상에, 저 왼수 같은 놈. 이강이 아니야.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냐.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머니의 따뜻한 환대와 아내와 딸의 웃음소리 속에서 이강은 아주 잠시 자신의 등 뒤를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를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길한 그림자 3개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 작은 마을의 파출 소장이자 이 지역의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마석도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술에 취한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온 외부인이라도 되는 양 식당 안을 오만하게 훑어보았다. 마석도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이강의 가족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번뜩였다. 그는 며칠 전 이 마을의 실세인 김 군수의 심기를 거스른 외지인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바로 저 남자였다. 본보기로 삼기 딱 좋은 상대였다. 어이, 거기. 마석도가 이강을 향해 턱짓했다. 당신,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지갑 훔쳐 달아난 놈하고 인상착의가 아주 비슷한데 경찰서까지 같이 좀 가야겠어. 그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인 시비였다. 이강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을 먹으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의 그 차분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태도가 마석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감히 자신의 앞에서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부하 중 한 명이 실수로 이강의 테이블과 부딪혔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다른 부하 한 명이 그의 의자 등바디에 걸려있던 외투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온 도난당한 지갑을 소리 없이 집어넣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놈, 수상한데 어디 몸수색 좀 해볼까. 마석도의 고함과 함께 부하 한 명이 거칠게 다가와 그의 외투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지갑을 꺼내 들고는 과장되게 외쳤다. 소장님 찾았습니다. 이놈이 범인이었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이강의 아내가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함정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제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절박한 항의에 부하 한 명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아줌마, 조용히 못해. 어디서 감히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가 그녀를 밀치기 위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죽은 듯이 침묵을 지키던 강이강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영화 속의 그것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소리도 예비 동작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번의 실전으로 다져진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담겨 있었다. 첫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아내의 팔을 잡은 경관의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경관의 팔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둘째, 그는 그 경관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경관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냈다. 두 명의 경관은 서로에게 부딪혀 중심을 잃고 테이블 위로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셋째,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마석도는 경악하며 허리춤에 삼단봉을 뽑아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강은 그것을 보지도 않은 채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피했다. 그리고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어깨와 팔꿈치에 신경총을 손날로 짧고 정확하게 가격했다. 툭, 툭. 마석도의 손에서 삼단봉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의 팔 전체가 마비된 듯 축 늘어졌다. 모든 상황은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단 한 대의 주먹도 발길질도 없었다. 하지만 3명의 건장한 경찰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이강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울음을 터뜨린 딸과 충격에 빠진 아내의 앞을 막아서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자세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최상위 포식자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치명적인 살기를 담고 있었다. 마비된 팔을 붙잡은 채 마석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원초적인 공포가 떠오르고 있었다. 저것은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물었다. 이강은 바닥에 널브러진 경찰들을 향해 조용한 그러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가족에게서 손떼. 조용했던 남자의 내면에서 마침내 성난 파도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부패한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위선은 그날 밤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식당에서의 소동은 하룻밤 사이에 작은 항구 마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정체불명의 외지인이 이 동네의 왕으로 군림하던 마석도 소장과 그 부하들을 단 3초 만에 제압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사람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권희강이라는 남자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마석도 소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굴욕감과 공포의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이 마을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군수에게 보고했다. 김군수는 전화기 너머로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놈의 뒷조사를 해 뼈 한 조각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놈이 대체 어떤 놈인지 알아내. 그리고 조용히 처리할 방법을 찾아. 그 시각 폭풍의 눈이 된 권희강의 집.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내의 얼굴은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받아보면서. 우리 하나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신이 말한 그 조용한 삶이에요. 깡패처럼 경찰들을 때려 눕히는 게 어린 딸 하나는 아빠가 무서워 엄마의 등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가족들의 그 시선이 그 어떤 총알보다도 그의 가슴을 아프게 꿰뚫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집을 나와 밤의 해변으로 향했다. 쏴 하고 울부짖는 파도 소리만이 그의 복잡한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다. 그는 품속에서 낡고 흠집투성이인 군번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2년 전 그의 눈앞에서 죽어간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전우였던 구 차민준 하사의 유품이었다. 군번줄의 차가운 감촉과 함께 그의 기억은 다시 지옥 같았던 그날의 작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회상 2년 전 배신자의 바다. 당시의 권희강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s의 전설적인 팀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부하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존재였다. 차민준 하사는 그런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아끼는 부하였다. 그는 이강의 냉철함을 보완해주는 따뜻한 마음과 유머 감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늘 제대하면 작은 식당을 차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동해의 한 외딴 섬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무기 밀매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정보사령부에서 직접 내려온 극비의 작전이었다. 정보는 완벽해 보였다. 이강이 이끄는 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섬으로 침투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이 마침내 밀매업자들의 아지트로 진입하려는 순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다.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정보는 거짓이었고 적들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매복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비오듯 쏟아졌다. 퇴각하라. 전원 퇴각. 이강은 절규하듯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팀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다. 그 지옥 속에서 차민준 하사가 신입 대원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적의 총알이 박혔다. 이강은 쓰러진 친구를 부축하며 필사적으로 퇴로를 확보했다.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구출 헬기 안에서
민주는 이강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이강아, 배신자가 있어. 우리 내부에 놈들에게 정보를 판 배신자가. 그는 피를 토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진실을 찾아줘. 내 억울함 풀어줘.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눈을 감았다. 이강은 죽어가는 친구를 안고 피눈물을 삼키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군의 공식적인 조사는 그의 절규를 외면했다. 군 수뇌부는 예측 불가능한 적의 증강으로 인한 불가피한 작전 실패라고 결론 내렸다.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군의 명예를 위해 철저히 묵살되었다. 작전의 정보를 제공했던 정보사령부의 고위 간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은폐였다. 그는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차가운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내부의 배신자를 반드시 찾아내 심판하겠다고. 다시. 현재 권희강은 친구의 군번줄을 굳게 쥐었다. 그가 조용한 삶을 찾아 이 부패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배신자의 흔적을 쫓는 그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바로 이곳, 이 작은 항구 마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불법 밀수 조직과 그들을 비호하는 군 내부의 커넥션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마을은 거대한 뱀의 머리였다. 식당에서의 사건은 그의 계획이 없던 실수였다. 너무 일찍 적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적들은 이제 그의 가족까지 건드렸다. 그의 싸움은 이제 죽은 친구만을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조용한 어부로 위장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강은 어두운 바다 저편, 희미하게 빛나는 화물선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밀수선일 것이다. 그는 품속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의 옛 부대,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료에게 거는 전화였다. 나다. 계획이 변경됐다. 그의 목소리는 UDT 팀장 시절의 그것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놈들이 내 가족을 건드렸다. 지금부터 조용한 방식은 없다. 전쟁을 시작한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조용했던 남자의 내면에서 마침내 성난 파도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깨어나고 있었다. 권희강의 집에서의 다음 날 아침은 폭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아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한 남자의 결의를 읽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녀의 그 한마디가 권희강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그는 이제 죽은 전우의 복수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한편 파출소장 마석도는 굴욕감의 치를 떨며 이 지역의 실질적인 왕인 김재규 군수에게 달려갔다. 김 군수는 인자한 시골 유지의 가면을 쓴 교활하고 무자비한 남자였다. 그는 이 작은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거대한 해상 밀수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고작 전직 군인놈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난리를 피워 김 군수는 마석도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심기는 불편했다. 권희강의 등장은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떨어진 돌멩이와도 같아탔다. 그는 마석도에게 명령했다. 그놈이 제 발로 이 동네를 떠나게 만들어 그놈의 돈줄을 막고 이웃들을 선동해서
그 가족들을 완전히 고립시켜. 그래도 버티면 그땐 사고로 위장해서라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알겠나? 그날 이후 권희강의 가족을 향한 비열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김군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마을에서 아무도 권희강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 그와 말을 섞는 어부들은 다음 날이면 어업 허게 사소한 문제가 생겨 발이 묶였다. 시장의 상인들은 그의 아내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 심리적인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경찰차 한 대가 하루 종일 그의 집 앞을 지켰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의 딸 하나는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내 아빠는 깡패라며라는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하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느 날 밤에는 그들의 집 창문으로 돌멩이가 날아들기도 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여기서 더 버티면 다음은 돌멩이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권희강은 그 모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UDT 시절의 극한 훈련은 그에게 강철 같은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적들이 가장 원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딸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아내를 위로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시 과거의 그림자 사냥꾼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군사정보 수집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폐가에 위장 관측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고성능 쌍안경과 망원 렌즈를 이용해 밤마다 항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을 기록하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군청과 도서관을 찾아가 낡은 지도와 항해 일지, 그리고 관련 사업체들의 등기부 등본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김군수와 그의 친인척들이 이 작은 마을의 모든 이권을 어떻게 독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부패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조사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김군수의 폭정에 신음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는 늙은 어부들을 찾아갔다. 그는 밀수나 비리에 대해 직접 묻지 않았다. 대신 마을의 역사와 낡은 어업 항로, 그리고 변해버린 바다에 대해 물으며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의 아내는 그런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남편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남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지금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홀로 거대한 폭풍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그녀의 믿음은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끈질긴 추적에 적의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특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매달 달빛이 없는 금음날 밤이면 만선호라는 이름의 낡은 저인망 어선 한 척이 항구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배는 단 한 번도 생선을 내린 적이 없었다. 대신 배가 정박하는 시각에 맞추어 김군수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트럭들이 항구의 비밀 부두에 나타나 무언가를 싣고 사라졌다. 권희강은 그 배의 항해 경로를 직접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배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유일하게 친구로 여겼던 괴팍한 성격의 늙은 박 선장을 찾아갔다. 박 선장은 처음에는 김군수의 보복이 두려워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 늙은이가 괜히 자네 일에 엮였다가 바다에 고기밥으로 던져지고 싶지는 않네. 권희강은 말없이 품속에서 차민준 하사의 군번줄을 꺼내 보여주었다. 아저씨, 이건 그냥 동네 불량배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가라앉았다. 이건
이 나라를 안에서부터 좀먹고 있는 진짜 악당들과의 전쟁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이 전쟁에서 저 더러운 놈들의 배신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놈들을 잡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박 선장은 그의 눈 속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목숨을 건자의 비장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작은 어선 한 척이 성난 파도를 가르며 칠흑 같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다. 권희강은 직접 키를 잡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내며 움직이는 만선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움직이는 능동적인 사냥꾼이었다. 폭풍의 눈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바다는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작은 어선은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파도 속에서 나무십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하지만 키를 잡고 있는 권희강의 손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한 점의 빛을 놓치지 않고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내며 움직이는 저인망 어선 만선호를 쫓고 있었다. UDT 시절 칠흑 같은 바다에서 수행했던 수많은 침투 작전들이 그의 몸에 항해술을 본능처럼 새겨놓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만선호는 갑자기 항로를 바꾸어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암초 지대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보통의 어선이라면 좌초되기 십상인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이 지역 토박이 중에서도 가장 노련한 뱃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바닷길, 그들은 그곳을 용의 이빨이라고 불렀다. 이강은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러 왔던 해식동굴이 숨겨져 있는 작은 만완이었다. 그곳은 밀수를 위한 완벽한 자연의 요새였다. 그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배의 엔진을 껐다. 그리고 닻을 내려 자신의 작은 배를 어둠 속에 숨겼다. 그는 검은색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한의 침투 장비만을 챙겼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바다 표범과도 같았다. 그는 차가운 밤바다로 뛰어들어 소리 없이 그리고 흔적 없이 만선호가 정박한 동굴을 향해 헤엄쳐갔다. 해식 동굴 안은 희미한 작업등 불빛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로 가득했다. 만선호에서 내린 것은 생선 상자가 아니었다. 군용 물품처럼 보이는 육중한 나무 상자들이었다. 김 군수의 부하들과 마석도 소장의 지시를 받는 부패한 경찰들이 그 상자들을 작은 보트로 옮겨 싣고 있었다. 권희강은 물속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특수 카메라에 담았다. 바로 그때였다. 상자를 옮기던 조직원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디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방수 서류 가방을 놓쳤다. 풍덩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가방은 어두운 물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물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권희강만이 그 순간을 포착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밀수 조직이 동굴을 빠져나가자 이강은 조용히 물속으로 잠수했다. 그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건져 올렸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닌 죽은 친구가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배로 돌아온 그는 항구로 돌아가는 대신 인적이 없는 작은 해변에 배를 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방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들어있었다. 첫째는 비밀 장부였다. 지난 몇 년간
이 밀수 조직이 거래해온 모든 품목과 거래 날짜, 그리고 돈의 흐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주력 밀수품은 마약이나 사치품이 아니었다. 최첨단 군용통신 장비와 무기 부품들이었다. 2년 전 그의 마지막 작전의 목표물이었던 바로 그 품목들이었다. 그리고 장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암호로 된 문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김군수와 군 내부의 누군가가 주고받은 비밀 통신 기록이었다. 이강은 자신의 군 시절 암호 해독 기술을 총동원하여 그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암호가 풀려나갈수록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의 심장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졌다. 암호문 속에서 유령이라는 코드네임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기억은 2년 전 친구의 마지막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회상작전 브리핑실 작전 투입 직전 팀의 정보 분석 담당이었던 차민준 하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이강가, 이번 정보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하다고 할까. 정보 출처가 그 유령이라는 사람이야. 우리 군 최고의 정보 요원이라고는 하는데 나는 그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어. 그때는 그저 친구의 기우라고 생각했다. 다시 현재 유령 해독된 메시지는 그의 최악의 의심을 끔찍한 진실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김군수와 코드네임 유령 사이의 거래 기록이었다. 김군수는 밀수 경로를 제공하고 유령은 군 내부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2년 전 UDT 작전팀에 대한 고의적 정보 유출의 대가로 약속된 장음을 지급바람, 잠재적 위험 요소였던 차민준 하사 제거 성공, 임무 완수, 작전 날짜와 친구의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친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의 친구는 조국을 팔아넘긴 배신자의 손에 의해 버려진 장기말처럼 희생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신자의 진짜 이름이 암호문의 가장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다. 정보사령부 대북전략실장 한민혁 준장. 2년 전 그에게 직접 작전 브리핑을 했던 인자한 미소의 바로 그 남자였다. 권희강의 온몸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떨려왔다. 그는 친구의 군번줄을 쥔 채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고요한 삶, 평범한 행복, 그 모든 것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의 고향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와 배신이 또아리를 튼 뱀의 소굴이었다. 그는 위성 전화를 꺼내들었다. 계획 변경, 놈들이 내 가족을 건드렸다고 말했던 바로 그 전화기였다. 나다. 뱀의 머리를 확인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제거된 절대 영도의 그것과 같았다.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폭풍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권희강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조용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임무 수행 중인 특수부대원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빛으로 가득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그 변화를 보고 두려움과 함께 어떤 비장한 결의를 느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찾아낸 비밀 장부를 보여주며 이 마을을 지배하는 김군수와 마석도 소장의 부패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앞으로 더 위험해질 거야. 당신과 하나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잠시 떠나 있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의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당신과 우리 하나가 함께 있는 곳.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테니까. 아내의 그 믿음은 그의 외로운 싸움에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한편 이강의 존재는 이 작은 마을의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 특히 파출소의 젊은 경찰 김민호 순경에게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어떤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었다. 김순경은 경찰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정의감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그는 아픈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조용한 고향 마을로 자원해서 내려왔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고향은 그의 기억 속에 있던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다. 마석도 소장의 폭력과 김군수의 탐욕 아래 마을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었다.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의 마지막 남은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부패한 시스템에 순응하여 비겁한 경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제복이 상징하는 진짜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권희강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권희강 씨 되십니까? 저는 당신을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늦은 밤 불 꺼진 등대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강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젊은 경찰의 눈 속에서 진심과 정의감을 보았다. 김순경은 자신이 알고 있는 파출소 내부의 모든 비리와 김군수의 불법적인 지시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소장님과 군수님이 요즘 권희강 씨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밀수품 운반을 배가 아닌 군수님 동생 명의의 건설 회사 트럭을 이용해 육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는 밀수품이 운반될 예상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동 경로까지 알려주었다. 그는 이제 위험한 이중 스파이가 된 것이다. 이강에게는 이제 내부의 조력자가 생겼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을 위한 안전한 거점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엄마 손 백반집의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이 마을을 좀먹고 있는 나쁜 놈들을 이번에는 뿌리 뽑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의 눈 속에서 30년 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김 군수 그놈이 이 동네를 자기 뱃속에 집어넣은 지가 20년도 넘었지. 아무도 그놈한테 덤비지 못했어. 자네 아비처럼 강직했던 사람들. 전부 쫓겨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지. 할머니는 식당의 작은 뒷방을 그에게 비밀 아지트로 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어온 이 마을의 모든 비밀들을 그에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와 비밀리에 만나는지, 어떤 차들이 밤에 항구를 드나드는지. 그녀는 이 마을에 살아있는 정보망이었다. 젊은 경찰이라는 내부의 창과 마을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노인의 지혜, 두 명의 예상치 못한 동맹과 함께 권희강의 방역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김순경은 밀수품 운반 당일 경찰들의 순찰 경로를 다른 곳으로 돌려 그들의 이동을 돕기로 했다. 식당 할머니는 외부와의 비상 연락책을 막기로 했다. 그리고 권희강 자신은 밀수 트럭을 직접 급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배후를 밝혀낼 계획이었다. 마침내 약속된 운명의 밤이 다가왔다.
권희강은 자신의 낡은 창고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장비들을 꺼냈다. 총기 같은 살상 무기는 없었다. 하지만 어둠 속으로 침투하고 적을 소리 없이 제압하는 데 필요한 UDT 시절의 비살상 특수 장비들이 그의 손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조국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이 되어 있었다. 그가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김순경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트럭이 방금 출발했습니다. 30분 후에 약속된 국도를 통과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합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마석도 소장의 직속 부하들이 사복 차림으로 트럭을 추가로 호위하고 있습니다.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권희강은 메시지를 읽고 입술을 깨물었다.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사진을 잠시 들여다본 후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용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과거의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거대한 폭풍의 심장부를 향해 그는 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상일, 거친 비바람이 나무십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권희강은 어둠과 비를 완벽한 은신처 삼아 길가의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그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진 맹수처럼 저 멀리서 다가오는 두 개의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UDT 시절 사용했던 비살상 특수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그의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제압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도로 위에 타이어를 찢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스파이크 트랩을 미리 설치해둔 상태였다. 귓속의 작은 이어피스에서 젊은 김순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목표 차량이 약 1분 후 해당 지점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트럭 1대, 그리고 호위 차량 2대입니다. 마석도 소장이 직접 타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마침내 거대한 화물 트럭과 그 앞뒤를 호위하는 검은색 세단이 굽이치는 산길의 코너를 돌아 모습을 드러냈다. 이강은 선두 차량이 스파이크 트랩을 밟는 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원격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끼익 굉음과 함께 선두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며 길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멈춰 섰다. 뒤따르던 트럭과 다른 세단 역시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다. 차량들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경찰의 제식 권총이 아닌 불법으로 개조된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마석도 소장 역시 차에서 내려 고함을 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이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의 유령이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는 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그는 가장 뒤쪽 차량의 조직원들에게 먼저 접근했다. 소리 없는 암살 기술. 그는 목을 조르거나 급소를 가격하는 대신 정확한 관절 꺾기와 압박 기술로 순식간에 2명의 남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그는 숲을 우회하여 이번에는 선두 차량 쪽으로 접근했다. 남은 조직원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숲을 향해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등 뒤, 바로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몇 분 후 트럭 주변에는 쓰러진 남자들과 그들 사이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마석도 소장만이 남아있었다. 누구냐? 너? 마석도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의 앞으로 어둠 속에서 권희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마석도의 손에서 빼앗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 마을의 법은 당신이 아니라 나요. 이강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마석도를 마지막으로 제압하고 마침내 화물 트럭의 적재함으로 향했다. 그가 육중한 철문을 여는 순간 그는 안에서 풍겨 나오는 화약 냄새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의외의 인물에 잠시 숨을 멈췄다. 적재함 안에는 밀수품인 군용 장비 상자들과 함께 한민혁 준장이 앉아 있었다. 2년 전 그의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배신자 유령이었다. 그는 이번에 중요한 거래를 직접 감독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권희강 한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죽은 줄 알았던 놈이 내 놈 같은 배신자를 내 손으로 심판하기 전까지 나는 죽을 수도 없는 몸이다. 이강은 품속에서 차민준 하사의 군번줄을 꺼내 보였다. 내 친구 민준이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지키고자 맹세했던 조국의 이름으로 너를 체포한다. 이 반역자 새끼야. 한민혁이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두 남자의 마지막 싸움이 좁고 어두운 트럭 적재함 안에서 벌어졌다. 총성이 울리고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이강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친구의 복수를 위해 이 남자를 죽이는 대신 반드시 살려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이강은 마침내 한민혁을 제압하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 김순경이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다. 그는 지역 경찰서가 아닌 광역수사대에 대규모 불법 무기 밀매 현장을 발견했다는 익명의 신고 전화를 넣었다. 그가 제공한 정확한 위치 정보에 광수대 정예 요원들이 즉시 출동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산길을 울리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것은 부패한 지역 경찰이 아닌 정의를 집행할 새로운 세력이었다. 광수대 요원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쓰러져 있는 마석도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트럭 안에서 발견된 현직 장성 한민혁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때 숲속에서 몇몇의 그림자들이 더 나타났다. 권희강의 옛 UDT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그의 비밀 연락을 받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멀리서 그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말없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옛 전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빗줄기가 서서히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번쩍이는 혼돈의 현장 속에서 권희강은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 서 있었다. 그는 멍들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다. 그의 내면을 휘몰아치던 복수의 폭풍우가 마침내 잦아들고 있었다. 광수대의 수사팀장이 그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권희강 씨, 당신의 용기 있는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결코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희강은 대답 대신 손에 쥔 친구의 군번줄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개인적인 전쟁은 끝났다. 이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진행될 공식적인 치유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길에서의 혈투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폭풍에 휩싸였다. 권희강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비밀 장부와 한민혁 준장의 신병은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겨졌다. 그것은 이 작은 항구 마을을 좀먹던 암세포를 넘어 국가의 안보마저 위협했던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몇 달 후 세기의 재판이 막을 내렸다. 주범 한민혁 준장은 군사 기밀 유출 및 이적죄, 그리고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재규 군수와 마석도 전 소장 역시 밀수 및 부패, 그리고 살인 공모 혐의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들의 부패 카르텔에 속해 있던 모든 공범자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2년 전 작전 실패의 오명 속에 잊혀졌던 구 차민준 하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밝혀졌다. 군은 공식적으로 그의 죽음이 작전 중 순직이었으며 배신자의 음모 속에서 동료를 구한 영웅적인 희생이었음을 인정했다. 국립현충원에서 차민준 하사의 추서식 및 안장식이 거행되었다. 권희강은 마지막으로 먼지를 털어낸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s의 정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섰다. 그는 눈물 흘리는 친구의 노부모님 앞에서 직접 아들의 무공훈장을 가슴에 달아드렸다. 그의 길고 길었던 맹세는 마침내 지켜졌다. 친구의 명예는 이제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기록될 터였다. 폭풍이 지나간 마을에도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양심의 편에 섰던 젊은 경찰 김민호 순경은 파격적인 승진과 함께 새로운 파출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마을의 부패를 척결하고 진짜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엄마 손 백반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모여 웃고 떠들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박 선장 역시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새로운 어촌계를 이끌게 되었다. 권희강은 군과 국가정보원에서 들어온 모든 복귀 및 특채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조용히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의 전쟁은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 그에게는 더 이상 쫓아야 할 유령도 싸워야 할 적도 없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리고 작은 어선 한 척을 사서 그의 아버지처럼 평범한 어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1년 후 어느 맑고 평화로운 새벽, 작은 어선 한 척이 잔잔한 아침 바다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배 위에는 더 이상 고독한 전사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을 한 권희강이 어린 딸 하나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해변에서는 그의 아내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낚싯줄에 미끼를 꿰고 캐스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와 행동에는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오직 다정함과 여유만이 가득했다. 어린 하나가 맑은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이제 나쁜 사람들 다 잡았으니까 다시는 안 싸우는 거지. 무서운 거. 이제 다 끝난 거지. 이강은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장엄한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었던 깊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응, 우리 딸. 그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아빠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이제 우리 하나랑 엄마를 지키고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평범한 어부야. 이제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친구의 군번줄을 조용히 벗었다. 그는 오랫동안 친구의 유품을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소중하게 간직해왔다. 그는 군번줄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후 그것을 던져버리는 대신 자신의 낚시 가방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이제 친구를 편히 쉬게 해줄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 역시 자, 이제 던져볼까? 부녀의 웃음소리가 잔잔한 바다 위로 퍼져나갔다. 낚싯줄은 힘차게
아침 햇살 속으로 날아올랐다. 카메라는 광활하고 평화로운 바다 위에 작은 배를 천천히 그리고 멀리서 비춘다. 부녀는 나란히 앉아 입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폭풍은 마침내 끝이 났고 그들 앞에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눈부신 정의의 새벽이 그리고 평온한 행복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